안녕하십니까. 에이프리 주식회사 기술연구소 이병훈 책임입니다. 지금 제가 정석찬 교수님을 이제 알게 된 것도 저는 좀 행운이라 생각을 하고, 또 소개해 주시는 또 글로벌 탄넷 이현호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길을 이끌어주게 돼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사실 이런 무대를 제공해 주시는 이 과제 자체도 좀 너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표는 저는 이제 핵심 기업가의 핵심 요인 분석 및 실천 방안에서 이제 한 기업가를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알리바바 창업자 이제 마윈 1964년생인데 교수님하고 동갑이시죠. 네. 네. 저보다 더 많이 뭐 너무 많이 아시고 유명하신 분이라 뭐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기에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봅시다. 네, 발표 순서는 혁신 기업가 선정 및 배경 설명부터 마지막 이제 개인 적용 계획까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보셨겠지만 마이는 진짜 서민층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학생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 1990년대 후반에 그 리앙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렇게 바람이 불은 적이 있습니다. 크레이지 잉글리시라 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그 사람한테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사실 그 사람이 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막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외국인들 보면 막 그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음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이 도전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제가 볼 때는 사실 혁신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없어야 뭐 이런 머스크나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친놈이라고 지적을 받아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대로 나가면 할수 이렇게 큰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난 그 켄 몰리라는 사람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주의 뉴캐슬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뭐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그런 어떤 초기 배경으로 해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거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이런 인연들이 찾아와서 이제 도와준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인의 업적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이 1990년대 인터넷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을 중국에 퍼뜨리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17명 직원들하고 자기 아파트 45평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이런 기본적인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사실 일반 오프라인 쇼핑이 추가되는데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때만 해도 아까 그때 옥션의 김이금용 회장님도 오셨겠지만은 그때도 우리가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이런 게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LG 홈쇼핑이나 그다음에 큰 홈쇼핑이 한 두 개 정도가 이제 코스피 상장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막 많은 홈쇼핑들이 생겨났지만 TV로 보고 하는 홈쇼핑 외에 온라인 쇼핑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이 회장은 이제 이미 그걸 좀 알아보고
그것도 중국 인터넷 시장에 이제 도전해서 아마 중국 인터넷의 아버지 박지성이 해외 축구의 아버지처럼 옛날에 불리듯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업적을 하나 더 지적해 부분은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성공을 하고도 그 다음에 알리페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클라우딩 컴퓨팅 알리바바 클라우드 만들고 그 다음에 엔트그룹이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사실 어떤 이제 서민의 금융까지 해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막 거기서 아마 제동이 걸렸어요. 시진핑이 이제 제동을 걸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는 더 이상은 좀 못하게 됐는데 이 분이 한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잔인하고 내일은 더 잔인하지만 모레는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내일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지만 사실 그게 끈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이 잘 정해도 그 목표지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까지 성공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두 가지 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지 않습니까? 그 것 and 그릇인데 이 것이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배짱 같은 거 뭐 그런 건데 이 그릇이라는 게 이제 끈기 같은 이제 끝까지 해내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수많은 실패를 해도 자기가 일단은 마음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안의 기우제라는 게 있는데 인디안들이 가뭄이 오면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온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사람이 했던 내용의 동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잠깐 한 2분 정도인데 이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하는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film. I filmed for funny things, and I film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and I filmed 3 times for the middle school, good middle schools. You know, for 3 years I tried to film in the university. So I applied jobs for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they'll say, 24 people went for the job. 23 people accepted. I was the only guy. And we went for police. 5 people, 4 of them accepted. I was the only guy in our city. So for me, being turned down, rejected. Oh, by the way, I told you that I applied for Harvard for 10 times rejected. I think we have to get used to it. We're not that good. Even today,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reject us. I was very depressed. And then I watched the movie, my friend Forrest Gump. When I see him, I think, this is the guy we should learn from. Believe what you're doing. Love it. Whether people like it or don't like it, listen. I don't think in this world a lot of people be rejected more than 30 times. The only thing we never give up, the only thing like we like Forrest Gump, we keep on fighting. We keep on changing ourselves. We don't complain. Whether you are successful or not successful, I find that one of people, when they finish the job, if you make a mistake in film, if they always complain to others, this guy will never come back. If the guy only checked himself, something more weird, there, this guy. Never know what you get, right? 잠깐 보시면 이분이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어떤 부분이지만 사실 저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만약에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뭐 중학교 갈 때부터 대학교도 삼수를 하고 뭐 구수 한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 낙오가 되는 시점이 오면 사실 사람이 굉장히 낙담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군에 장교로 7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고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잘 알아요. 어떤 대회에서 이탈이 되는 순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상황을 했는데도 또 포기하고 하는 거 보면 이 혁신을 하려면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바로 성공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고 하려면 이런 사람처럼 어떤 그리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배경의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을 했으면 그냥 거기서 성공했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를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타오바오라는 인터넷 그 사업과 그다음 티몰 이걸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아예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광문제를 해가지고 보면은 11월 11일 날 보면은 그날 하루만 그 매출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매출의 뭐 절반 이상 정도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는 14억 이상이나 인구가 아침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시면 이제 2010년대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으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돈을 벌었으면서 또 계속 진행합니다. 이게 엔드 파이낸셜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이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어떤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혁신을 끝까지 하냐면은 이게 중국에서 은행 시스템 전체가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국가의 어떤 그거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기관에서 너무 이게 과도하니까 태클이라고 하잖아. 이게 적용을 좀 끌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때 뭐 엔트까지 IPO로 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혁신 사례들은 제가 뭐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바바 창업으로 온라인 도소매 전자상거래를 성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분야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좀 거의 최첨단에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휴대폰에서 삼성페이 쓰시잖아요. 아마 그 삼성페이도 편리하고 많이 느끼지만 벌써 알리페이는 그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분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돈 거래, 또 상거래를 하겠다고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퍼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알리바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을 좀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온라인 상거래 그리고 이제 이런 혁신들이 이 산업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영향으로 중국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을 판매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과 직접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소기업들이 B2B 정도가 보통 대다수인데 B2C를 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산업적 영향으로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저도 사물 인터넷 수업을 듣지만 인터넷이 2000년대부터 한 지금 2025년까지 한 20년간에 이 사회 전반의 모든 걸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경제 규모를 이렇게 대폭 성장시키는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키나 보면 예전에는 유통의 단계가 생산자부터 중간 유통 단계 한 두세 개를 거쳐서 소비자에 전달됐지만 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쉽게 말해서 그 엔드 유저라는 소비자한테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겪게 이걸 넘어서서 지금 알리바바는 전 세계의 소비자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앞에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약간 선두주자 좀 비슷하게 했지만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이베이를 몰아내고 뭐 알리바바가 이겼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접근 방식이 있어요. 전략이. 근데 이분은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인문계 출신이에요. 사범대학교 이제 뭐 삼수만에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고 하는 인문계 출신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실 기술을 모른다고. 그러나 사람을 모은다고 합니다. 예, 인문계 출신이 이거 사실 뛰어난 프로그래머나 경영인들을 조직해서 영업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이 혁신의 사고의 중요성과 실패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도전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성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알리바바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직원들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마이한테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거다고 이렇게 그레이트한 거다고 이렇게 얘기 안건을 이렇게 던지면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 하면은 자기는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있던 아이디어가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어떤 아이디어가 왔는데 이거 진짜 어렵다. 터프한데 이거 되겠나? 이런 게 자기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이거 되겠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사람은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다는 거는 사실 크게 디퍼런트가 없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젊었을 때 자기 부인하고 저 컴퓨터 아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2000년대생은 저는 컴퓨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군대 98년도 행정반에 하니까 저서 교원들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컴퓨터 있을 때 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까지 온 거고, 이 사람의 이제 경영 이론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뭐 앞에도 나왔지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금 뭔가를 도전할 때 지금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지금 현 시점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도전을 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 근데 이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다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찾아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또 많이 이렇게 해자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는 배움을 우선을 하고 30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40대 이후에는 싸움 방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좀 적용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객과 직원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뒤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가장 저도 이제 주목한 부분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시대가 변하고, 사실 지금 저희도 AI, 인공지능학과 듣고 있지만, 사실 한 10년 전에 사실 AI는 이야기는 나오고, 뭐 좀 먼 어떤 미래의 어떤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새 2025년도에서 AI는 이제 필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AI 수석실을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손발같이 그 정책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이미 예산을 100조 원을 배정했잖아요. 뭐 한 해에 100조 원 쓰지는 않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키아트하고 그다음에 중기부의 어떤 사업들이 AI의 과제들이 쫙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헤드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5조 정도는 AI 관련해서 R&D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개선해라. 여기 제가 이제 알리바바 최고의 원칙을 이렇게 보고 좀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 게, 1조에 보면은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성공해도 해서 이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변화를 시키고 또 계속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돈 버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분이 그래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자기만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특히 그 중국의 수천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상조는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서양기업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서양은 사실 주주 우선으로 해서 그 사실 주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좀 많이 하는데, 이 알리바바 한 사람은 주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직원, 그리고 이거 판매하는 고객. 이게 뭐 동양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사실 고객하고 직원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쉐어홀더를 위해 주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이 경영 이론상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라고 이렇게 볼 때 저도 이제 알리페이라는 부분이 이게 우리 사회 문화를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제 지갑에 지폐가 없어요. 최근 한 1년간 지폐를 들고 다닌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됐든 이렇게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게 있다 해서 지금 중국은 이미 이 알리페이가 너무 보편화돼 가지고 이 알리페이로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에스크로라는 이 방식으로 사실 구매자하고 판매자 간에 신용관계가 좀 불확실한데 그 3자가 상거래 중개를 또 보호하는 또 서비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 14억의 인구가 어떤 상거래를 하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뭐 코인도 많이 해보시지만 코인 거래를 뭐 USDT에서 어떤 다른 화폐로 바꿔도 수수료 계속 붙어요. 그 다음에 거래소 간 이동해도 또 수수료 붙는데 이 사람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폰뱅킹이 돼서 사실 수수료 안 내잖아요. 근데 뭐 우리 세대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은행 가서 농협에 가서 2만 원을 뽑든 3만 원, 10만 원을 뽑든 항상 수수료가 700원, 900원 막 이렇게 계속 했었죠. 지금은 이제 아마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벌써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나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계획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저 사람한테 받는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니 제가 여기에 수업을 듣게 만들어준 이제 부산의 모업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글로벌 탑net 여기 이현 대표 오늘 제가 오시라고 한 게 그 이분이 지금 목표를 제가 처음 만날 때 기획을 합니다. 2022년 10월경이에요. 저희 김영규 사장님이 젊은 사람인데 대단한 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태블릿 개발하는데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때 3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냐. 4년 차인가 이렇게 하고 31살에 쉽지 않은데 근데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자기는 도사에 상장을 하겠다는 그리고 1조 원 클럽 가겠다는 그래서 사실 저도 31살 있었지만 그 나이에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혁신들을 제가 느낀 이런 혁신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이제 글로벌 탐넷에서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 사업을 하는데 작년 5월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카멜 코인이라는 걸 이제 그 고팍스 그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고 그다음에 10월에 그 싱가포르의 MEXC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옆에서 보고 이 무모한 도전인데 대단하다는 생각 정도만 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에서 이 전자화폐 소위말하는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상품을 하고 아마 내년에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한국은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세 가지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미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 지금 바이낸스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업비트라고 조금 좀 크다고 하지만 사실 바이낸스 전 세계 규모에 비하면 좀 작거든요. 여기에 상장을 시켜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국내 코인 상장된 바이낸스에다가 이 타이틀을 달아라. 그러면 그 브랜드가 이 회사의 가치를 만들고 이 브랜드가 그 회사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 정신으로 계속 가면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26년에 바로 나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한 개가 하잖아요. 아마 지금 카카오페이하고 소나 아이가 앞선 있지만 그 한 조를 주지 않습니다.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제가 됐던 여기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2027년쯤에 그래서 출신의 이번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저도 사실 이런 부분 잘 모르지만 저희가 2020년에 저희 제일 일렉트릭은 70년 오래된 회사인데 2020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고 하나투자증권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상장하는 게 이제 자기 IPO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입장에서 굳이 IPO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뭐 내가 내 그걸 근데 이제 IPO를 한다는 거는 이 회사를 내가 제대로 성장을 시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점과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좀 옆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 혁신 기업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이건용 회장님부터 여러 이미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기 뭐 회장님하고 사장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해서 제가 이제 뭐 본인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고스닥 상장을 하고 일종 가겠다. 그러면 옆에서 한번 그 시즌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저 미래가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D 과제 2년짜리, 3년짜리 R&D 과제 사업계획서 쓸 때 130페이지, 120페이지 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2012년에 R&D 사업계획서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 번에 절대 안 되거든요. 아이디어나 생각이 날 때 하나하나씩 계속 저장합니다. 이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3달이 모이면 큰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프레임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제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좀 희망하고 오늘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감명 깊게 받은 게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포기의 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실 때는 사실 그 실패하고 진짜 조그만 차이거든요. 저도 이제 R&D 발표를 많이 해보고 수많이 떨어지고 수많이 붙어봤지만 그거 점수라는 게 어떤 때는 65점 8점으로도 되고 어떤 때는 74점을 했는데도 안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수산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느 전국의 어떤 행사 돌아오면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벌써 10살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떤 행사나 어떤 거막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저분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학장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학장이 아니고 저 위에 파란색 지붕에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오늘 길게 좀 했는데 부족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다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학과 6기 이아린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인데 일단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정석찬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그럼 이제 혁신 기업가의 혁신 요인 분석 및 실천 방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혁신 기업가 1인을 선정하라고 하셔가지고 AI의 핵심 인물이자
기업과 정신 포럼 강연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발표 목차는 총 4개의 구성으로 혁신 기업가 선정 및 배경 설정부터 시작하여 경영 이론과 사회적 역량, 개인 적용 계획까지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소제목을 AI 일상과 함께라고 선정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AI가 이미 일상에 많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3가지 들고 와봤는데, 이제 그 삼성전자의 지능형 어시스턴트 빅3와 스마트홈 AI 클로바 시계 그리고 생성형 AI 이렇게 3가지를 들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 그 지능형 어시스턴트와 아이폰의 10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의 어시스턴트를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빅3와 클로바 시계를 통해서 집에 불을 꺼달라든지 아니면 날씨를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AI 첨단을 넘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말할 정도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AI가 많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젠슨 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3가지 핵심적인 이제 자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마인드입니다. AI와 GPU의 잠재력을 조기 인식하여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서 GPU를 AI 핵심 기술로 전환하여 R&D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든 처음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극복을 노력하였고, 이로써 이제 AI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젠슨 왕이 누구이고 이제 엔비디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슨 왕은 이제 1963년 대만에서 출생하였고 10살쯤에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제 타지고 이제 낯선 땅이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가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자 본인이 이제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리건 주립대와 스탠퍼드에서 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AMD 등 기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미래 기술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직접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993년 두 친구와 함께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993년 엔비디아를 설립하고 목표는 게임 그래픽을 이제 만들어보자라고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첫 제품 NV1을 만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을 겪게 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지만 젠슨 왕은 그래도 마지막 기회로 GPU를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GPU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 엔비디아에서는 지포스 256이라는 GPU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장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지며 CPU 성능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서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 회사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GPU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CPU와 GP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PU는 사용자가 명령을 하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 GPU는 사용자가 아무리 많은 연산이나 명령을 부탁해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15년 전 엔비디아가 독특한 방식으로 CPU와 GPU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버전업을 꾸민 CPU가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버전 2를 꾸민 GPU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데, GPU의 병렬 특성으로 인한 CPU와의 서로점,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대규모 병렬 계산이 필요한 그래픽 멤버 뒷번이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작업에는 GPU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깔끔하게 이해시켜줍니다. Ten, 9, 8,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찾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CPU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GPU는 명령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GPU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활용해보자 생각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보자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려면은 이제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AI를 개발하려고 하니 이제 복잡한 코드와 부족한 개발 도구로 인해 가지고 AI 개발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푸다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이제 AI 개발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AI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젠슨왕이 AI 기술을 혁신시키면서 이제 많은 산업에 대해서 혁신을 만들었는데 크게 이제 제가 저렇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 모델링, 유전체 분석까지 다양한 산업 혁신을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증명해볼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열심히 검색해보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에서 본인들을 이제 어필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Once upon a time, it was all fun and games. It started off by making chips for video machines. Became serious business when people started using NVIDIA for blockbuster movies, medical imaging devices, and the world's most powerful supercomputers. And then one day, researchers discovered that our technology was perfect for AI. NVIDIA is the engine of AI. Engineering the most advanced chips and systems. Software makes them safe. So robots can learn as a hand. Cars can drive themselves. Earth can have a digital twin. We live to tackle the world's biggest challenges. And don't worry, we still love our fun and games.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게임 그래픽 개발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산업 혁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AI가 활용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찾아봤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많은 영역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령층 돌봄 AI라고 효돌이라는 이제 AI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보호자에게 움직임 감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고령층이 움직임이 없다거나 힘듦이 있을 때 인식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긴급 알림 전체 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AI 접목을 기술을 접목하여 보조기술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 혁신 프로세스 및 실행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젠슨왕은 악성 기술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실행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이익을 쫓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집중 투자를 하였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여 한계에 부딪히다가도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할 때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편하게 개발하고자 푸다 플랫폼 공개를 하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폭넓은 파트너십이 이제 구축되었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성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GPU는 이제 내면을 처음에 받았고 AI는 더 문법이 힘든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젠슨왕이 제일 잘하는 게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뚝심으로 밀어붙인 결과 현재 AI는 GPU가 없으면 힘든 정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엔비디아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 이론과 사회적 역량 그리고 개인 적용 계획입니다. 댄스만은 크게 세 가지의 경영 이론을 채택하였습니다. 변혁적 리더십과 플랫폼 전략 그리고 혁신 지향 문화가 있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에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영감을 주면서 서로 개방적인 소통을 하고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장려시키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전략은 인재 중심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지향 문화는 실패를 했다 해서 다그치지 않고 보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좀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학습을 중시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조직의 방향성이 리더의 책임과 역할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젠슨왕에게 배우고 저희 미래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봤는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 흐름과 기술적인 트렌드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경증명을 키우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 수용은 새로운 이제 기술이나 학습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무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습득해서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네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능학과 이정정입니다. 이 발표가 제품 일정이나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AWB USA 전시를 마치고 미국 중인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과 수료식인데 참석하실 적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참석한 AWB USA 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XR 전시회로 최신 기술과 혁신 사례들이 소개되는 전시입니다. 저는 이 전시회에서 세션 발표자로 참여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과정에 가치를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가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네 단어, 신념, 용기, 도전, 책임으로 정리했습니다. 신념은 나만의 가치를 끝까지 믿는 힘입니다. 많은 외부의 소리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 틀릴 수 있지만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바로 신념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다르게 보이는 순간은 언제나 두렵고 좋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하더라도 시작하는 것, 시도해 보는 것이 결국 결과를 이룹니다. 도전은 가능성을 향해 스스로 뛰어드는 태도입니다. 이미 잘하는 것을 보고 낯설고 불확실한 일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도전은 늘 결과가 보장되지 않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책임은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자세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이죠. 외부의 평가보다 스스로
스스로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가치들을 제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실현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개혁가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말 중에 특히 저에게 깊이 와닿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는다면 오늘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운동, 교육, 기술이라는 낯선 분야에 도전해 오면서 항상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48살에 실패한 직후 트위터에 남긴 글입니다.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재미만큼은 확실하다. 저는 이 글에서 실패조차 가치 있는 경험으로 여기는 그의 태도를 느꼈습니다. 저 역시 실패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머스크가 걸어온 도전의 여정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즉, 툴을 창업하고 페이팔을 매각하고 스페이스X를 설립, 테슬라를 투자하고 소다시티를 설립하고 뉴럴링크, 오픈 AI, 그리고 트위터, 현재는 X, 인수까지 그는 언제나 기존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이 모든 도전은 이윤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0의 회수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차례 실패를 반복했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는 비전을 실현해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밀어붙이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가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990년생입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저는 운동이나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운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체육부장을 맡으면서 체육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복싱에 입문해서 야자를 마치고 난 뒤에 밤늦게까지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체력 측정에 있어서 항상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2009년 세대에 진학을 했고 1학년 때 킥복싱 챔피언을 되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타이틀 방어전도 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군입 때와 겹쳐 치르지 못하고 타이틀을 납했었습니다. 제대 이후에 군입 1등에 도전해서 대회에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바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법을 공부했습니다. 후에 티샷도 사업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체육자재를 개발하는 기업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대학원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운동을 통한 삶의 가치를 확장해 왔습니다. 저의 신념은 명확합니다. 운동은 즐거워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법을 공부했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운동 경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저에게 익숙한 길을 기도하고 낯선 길에 도전하는 힘이었습니다. 운동 지도자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디지털 교육자로 방향을 전환하며 문서 작성, UI 설계, 개발자들과 협업 등 처음 접하는 영역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올해만 2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과시켰습니다. 도전은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킥복싱, 보디빌딩, 창업, 대형, 그리고 AI 대학원 진학까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책임. 저는 대학원 영어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지만 현재 회사에서 해외 전시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서 유럽 시장과 계약을 성사시켜 수출까지 이어냈습니다. 그리고 AWE USA 전시에서도 세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해야 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도전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제가 믿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술과 운동을 통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지속 가능한 움직임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박수 한번 치십시오. 시작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학과 정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발표를 기다리신 건 아니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뭐 다른 분들은 다 AI가 적용되고 뭐 신개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제 자신의 혁신적이었던 그 기업가 마스시타 고노스케를 선정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보시겠지만 이분은 파나소닉 창업자입니다. 뭐 일본 경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뭐 전체적으로 다 보시겠지만 아실 거고 마스시타는 1894년 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1900년 중반이지만 이분은 1894년에 와카야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상당히 불우하게 겪었습니다. 뭐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고 이 부분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진출을 해서 1918년 마스시타 전자기기 제작소 즉 파나소닉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파나소닉을 성장을 시켰습니다. 굳이 이제 마스시타가 왜 혁신이라고만 하면 1910년도쯤에 지금 보시는 전기 소켓, 뭐 전기 코드를 꼽는 거를 전부 다 1인 하나에 하나씩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스시타가 멀티탭이라는 거를 변형을 시켜서 남들이 하나만 꽂을 때 2개, 3개를 꽂을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멀티탭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만 보지 않고 연구와 상황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의 본질을 얘기 드리면 대중화 혁신, 일반적인 전자제품은 예전에 이제 저희도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전기밥솥, TV 이런 게 정말 귀하던 시절인데 이 부분이 이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켰고 생산 혁신을 이제 소규모 생산체에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이 부분을 변화했고 경영 혁신으로서는 독자적인 사업 구제를 도입해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이 3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던 게 저도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저한테는 혁신이고 삶을 바꾸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은 가치 전환, 새로운 가치, 사회적 영향, 조직 혁신,
전자제품을 고급 제품에서 생활필수품을 바꿀 수 있고 싸지만 품질 좋은 제품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가전 보급률 상승과 자매진 향상에 기여하고 중앙 주권적 문화에서 사업부 단을 독립 전환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혁신 프로세서 전략을 이제 알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제 경영 이론가 이론은 고객 지향 경영, 분권화 조직, 새로운 가치, 면역적 리더십 이 부분이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거고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옷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제일 많이 보시게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2000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가장 많은 제품이 왜 비옷은 덥습니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덥습니다.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안 더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꾼 사례가 8월 때 벌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바지에도 반바지 비옷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옷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비옷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체온증 예방입니다. 사람의 몸을 보호하면서 비가 내릴 때 체온을 예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중점을 두었고 이 부분에 고객의 숨은 니즈를 찾아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부 자율 경영으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비표야 중간에 보시면 체스타라는 이제 가슴 장화 이 사업부가 다시 나왔고 프레시마니를 하는 이제 어부들 원양 어선들이 입는 어부들 우위라든지 이제 로딘이라는 이제 고급 방수 브랜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화해서 사업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시장 가치를 새로운 창조 및 지속적 학습과 시스템 개선. 저희가 이제 부산 한약동에 공장이 있을 때는 한 60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베트남 공장에 이제 200명의 직원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가치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분업을 이루면서 제품에 대한 질 좋고 낮은 제품,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이제 마츠시타 부노스케의 경영 혁신들에 대해서 제 적용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헤쳐나감으로써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본받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마츠시타는 지금 상업연도가 1918년이고 현재 25만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츠시타는 좋은 제품을 싸게 보급한다는 철학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용만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싸지만 좋은 제품을 보급한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일부분이라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